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태영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족하다면 지주회사와 SBS 주식도 담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들어온 걸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을 제보하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갓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에서는 인덱스 투자의 창시자 존 보글의 투자 철학 배워보겠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대12의 신수정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신수정 기자님이 있네요. 태영건설이 드디어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태영건설이 두 가지 추가 자구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할 때 약속한 네 가지 자구책을 이행하기로 한 데 이어서 부족하다면 오너 일가가 가진 지주사의 계열사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SBS와 TY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태영건설을 꼭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리인데요. 정리할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가려면 성의를 좀 보여라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답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동안 채권단은 추가 자구책으로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요. 이전까지 태영 측은 계열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180도 태도를 바꾼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것 앞에 코트가 달려있는데 부족하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 사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네 가지를 약속했었는데요. 네. 이 약속만 철저히 지켜도 4월까지는 유동성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서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태영건설 측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은 네 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면 드디어 문제 해결됩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제죠, 기자님, 신인규 기자님. 어제 우리가 태영건설의 지금 채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채권단의 대표 주자인 산업은행에서 계산한 것과 태영건설 측에서 계산한 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채무를 약 9조 원으로 추정했고요. 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우발 채무로 2조 5천억 원을 제시하면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태영건설 시각에서 보면 현재 기존 자구안 방안 중 하나인 에코비트 매각만 해도 담보가액이 1조 5천억 원이고 시장에서는 에코비트 기업 가치를 2조 원대로 예상하니까 매각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유동성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제 또 태영건설이 기본적으로 건실한 회사라면서 대체로 양호한 사업장이 많아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태영건설의 현재 수주 잔고가 12조 5천억 원이고 앞으로 3년간 한 해 3조 원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회사에선 충분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부실 규모가 자꾸 더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태영이 너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직접적인 사재 출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나오는 카드가 지분 담보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SBS 지분은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여러 규제를 받는 방송기업이라서 일반 기업과 달리 매각에 법적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장에서는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두고 대여금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나중에 열어둔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들도 많거든요. 네, 대주주가 태양건설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TY홀딩스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윤석민 회장의 몫을 빌린 후에 이걸 태양건설에 투입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원금을 나중에 확보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윤석민 회장이 자금을 출연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딸인 윤재연 블루원 대표. 이분이 이번 어떤 사단을 통해서 SBS 지분을 싸게 취득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까? 네, 어제 TY홀딩스가 윤재현 대표에게 SBS 지분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한 것을 두고 오너 일가가 저가로 SBS 주식을 싸게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민 회장과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를 나눠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재현 대표는 계열사 대표를 맡고는 있지만 지주사나 건설 지분이 하나도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사제 출연에도 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고요. 뭐 사실 저는 크게 납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윤재현 대표는 경영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따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얘기인 거네요. 네, 이번 워크아웃 사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큰 돈을 빌리면서 뭔가 담보를 줘야 하는데 태영그룹 자산 가운데 지금 자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 SBS가 거의 유일해서 예. SBS 주식을 담보로 맡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실제 혈연이어도 뭐 남남처럼 지내는지 어떤 사이인지는 밖에서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거고 예. 혈연 관계라는 점에서 지분을 저가로 넘겨주고 SBS 지분을 확보했다는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저도 해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도 해명이 원활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대주주의 지분 담보가 그러니까 TY 홀딩스하고 SBS 주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주일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계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사주일가 지분을 내놓고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이제 금융기관 대출을 전제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다만 앞으로의 추가 사재 출연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지는 지금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문제 생긴 걸 사재든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갚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정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실 PF, 사업장 정리 이건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네,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 2조 5천억 원 중에 워크아웃이 개시가 된다면 협의체를 통해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주단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 중에 인허가가 아직 안 됐다든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있는 사업은 양도를 하거나 대주단에서 사업을 엑시트하는 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안을 이제 내놓았으니까 이제 워크아웃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입장문을 통해서 추가 자구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거 내일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내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5대 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11일에는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뭐 워크아웃 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나 우량 담보를 보유한 회사들은 워크아웃보다는 빠른 자금 회수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좀 이해가 이것도 안 되네요. 산업은행에서는 분명 부실 채권의 전체 시장 규모가 9조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영건설 측에서 그리고 오너일가에서 내놓은 자구안을 다 합쳐봐도 9조 원이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긍정적이다.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되면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됩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채권액이 5조에서 7조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산업은행은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크아웃 시작 이후에도 숨겨둔 부실이 더 있을지 워크아웃이 순항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형건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두 분이서 더 관찰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인규 기자님,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주가 조작 제보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예. 이게 그동안은 사실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있었군요. 이번에 법 개정 통해서 조금 더 길이 많이 열렸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호법 개정안이 됐느냐. 흔히 작전이라고 부르는 주가 조작이 신고로 적발돼서 과징금을 물면 그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징금의 최대 30%면 제가 감이 잘 안 와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신고를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네.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수백억, 수천억의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 법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오. 이번 법안의 취지 자체가 그렇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예. 이제 그런 큰 건들은 예전에 뭐 비근한 예로 가까운 예로 저기 SG 증권 사태도 있었고 뭐 예. 라더견 사태도 있었고 네네, 많이 기억납니다. 있었는데 예. 결국 그거 잡힐 수 있었던 게 내부 제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부 제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불법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선례도 있어요. 예. 이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10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포상금을 좀 자본주의적으로 바꾼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한 해 한 350건 수준이었던 제보 건수가 확 늘어서 지난해 2023년에는 18,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역시 거기다가 돈이 걸리니까. 그렇죠. 돈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러면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된다라는 예. 걸 보여준 건데 미국이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한 명한테 포상금이 우리 돈 3,700억 원 가까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3,700억 원이요? 한 사람한테 3,700억 원. 이거 맞습니다. 투자할 게 아니라 회사 취업한 다음에 내부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는 게 더 낫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굉장히 많아 분이죠. 이 미국에서는 뭐 복권 1등 당첨되면 경우에 따라서 저 정도 받는 경우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하여간 많습니다. 네. 그럼 포상금으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돈의 재원이 다른 뭐 정부 예산 이런 게 아니라 과징금 그러니까 없었던 돈이었던 거죠.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나라가 나쁜 사람들한테 받아낸 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포상금 주려고 세금 따로 거둘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겠죠. 또 높은 포상금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 적발된 불법의 크기가 컸다는 뜻이 되는 거고 사실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미리 잡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 같은 나쁜 짓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700억 원대 보상금 나온 사건 경우에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했냐? 요거 투자자 피해 40억 달러를 막은 가치가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설명합니다. 돈은 얼마죠, 그럼? 5조 원이 넘는 오우. 큰 거 막은 거죠. 예. 5조 원짜리 투자자 피해 막으면 3,700억. 줘도 되죠. 예.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동안 우리 법이 과징금이 얼마 이런 기준은 아니었고요. 상한이 있었습니다. 천장이 있었어요. 얼마냐? 최대 30억 원이었는데 이러니 내부 고발을 안 하지. 그래도 30억 원 하면 그렇게 다 받으면 적어 보이지 않을 수는 이게 있는데 최대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심지어 요것도 실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불공정 거래 뭐 주가 조작 관련 포상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통계를 보면은 이게 사실 조금 봐야 될 게 있었구나 할 것 같아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 금융당국이 지급한 포상금 다 합쳐가지고 한 해에 1억 5천만 원 넘었던 연도가 10년간에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한 건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요? 예. 2020년이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이런 일이 더 많았으면 많았을 것 같은데 한 건도 없었다.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예.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미국이랑 비교하면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단일 건수의 최대 보상금 제가 아까 미국은 3,700억 원 넘어갔다 그랬죠. 3,700억 원. 예. 우리나라는 5,850만 원입니다. 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수준이죠. 예. 이 요새는 나쁜 사람들이 워낙 또 정교해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주가 조작 작전 뭐 이런 거 밝혀지려면 결정적인 내부 제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위험이나 배신, 뭐 조직의 배신 뭐 이런 거를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너무 적었던 거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 금융 종사자들은 다 알거든요. 내부 고발하고 나서 업계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금융위라든가 금감원도 익히 잘 알 텐데 왜 그동안 이렇게 포상금이 적었습니까? 두 가지 정도 봐야겠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좀 깐깐했던 법 기준 탓입니다. 보통 이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 신고하는 창구가 금감원이나 거래소겠죠. 그러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포상금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잡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검찰에 고발이 몇 명이나 된 큰 사건인지 아니면 뭐 이 종목의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상한이 좀 줄어들고요. 여기에다가 신고가 이 불법을 잡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율을 또 적용을 합니다. 네. 기여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기여율이 100%로 잡히지 않는 한 이 포상금이 깎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죠. 또 아까 이런 불법 신고는 내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부 제보라는 거는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예. 결국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기존 금융당국 규정상 주범이나 공범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네, 좀 그게 깐깐하네요. 깐깐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 포상금 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된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포상금 규정이 깐깐한 원인 중에 하나 네. 포상금의 재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예. 아까 이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과징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포상금이라는 게 정부 예산에서 빠져나가도록 정확하게는 감독분담금에서 빠져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지금은 자본시장법 때문에 기존에 뭐 금융위, 금감원, 포상금 잘 안 나갔다. 이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같은 사안인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신고를 어느 기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자본시장법을 지금도 적용받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이게 보통 주가 조작 의심될 때 아니면 이거 신고해야겠다 할 때 먼저 찾는 곳이죠. 네, 관리감독 기관이죠. 근데 오늘 바뀐 법상으로 봐도 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만 신고를 하면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결론적으로 요거 권익위에 꼭 제보를 하셔야 됩니다. 권익위에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익 제보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서 공익 제보자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어제도 우리 그 주식 관련한 법을 하나 우리가 다뤘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상법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 드렸던 게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합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그건 이제 하나씩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포상금 제도도 분명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치 않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도 안 됐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다른 법을 하나 더 만들면 이제 헷갈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 그건 알려드려야겠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고를 할 때는 금융이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어디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은 그거 하나만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고 사실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이렇게 금융당국이 더 전문적으로 보니까 네. 신고해야죠. 그리고 법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중복 신고까지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양쪽에 신고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게 네. 이제 만약에 권익위에도 인정을 받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뭐 금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에도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받을 돈이 아무래도 더 클 건데 예. 일정 부분 이제 금감원에서 나온 포상금을 떼고 준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곳에 권익위에 하나 두 군데 하나 받은 돈은 똑같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그러면요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에 똑같은 신고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포상이 안 달라지는데 신고를 2번, 3번 하면은 자기가 공익제보자가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렇겠네요.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교통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지고 불법행위를 내부에서부터 잡겠다는 취지니까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천문학적인 대형 포상 사례 나올지도 사실은 관심거리고 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신수정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비주의 방송인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비주의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아니요, 그래서 뭐, 우리 무슨- MBC 그 아이콘과 함께 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저보다 훨씬 아니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을 모르는 해외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딱 보고 아니 저 그 MC는 인형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밈이 돌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요? 판타스틱. 오, 신박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만나볼 투자의 대가는 존 보글이네요. 네, 존 모르는 보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인덱스 펀드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대표격인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뱅가드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왜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에 다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뱅가드는 미국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그 마젤란 펀드 운용하죠. 예. 피터 린치의 라이벌. 오. 그리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피터 린치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직접 투자하는 거에 전설이라면 예. 존 보글은 패시브 펀드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이 구분이 딱 되네요. 그렇죠. 완전 극과 극이고요. 예. 그리고 라이벌이었어요. 오. 둘이 현역대. 그리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은 왜 오마의 현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근데 존 보글은 월가의 성인이에요. 오. 성인이 현인보다도 위일까? 이게 세인트 그 성인인 네, 거죠? 세인 그 성인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현이는 버핏은 본인의 뛰어난 현명함으로 투자를 성공시켰죠. 존 보글은 성인으로서 개인 투자자 모두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현인보다 성인이 위인 것 같아 나는.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버핏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골라갖고 동상을 만들면 그건 존 보글이어야 된다. 버핏도 인정한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그 뱅가드의 그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인데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대놓고 마케팅을 해줘요. 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사실 뭐 한마디로 오 대단한 사람이다 싶을 텐데 일단 숫자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예. 뱅가드 그룹은 글로벌 2위 자산 운용사인데요. 1등은 블랙록이고 3등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인데 네. 2위인 자산 운용사의 그 규모가 7조 2천억 달러입니다. 와, 엄청나고요. 예. 그 명언도 엄청 많이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이런 분 명언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재밌는 명언을 했어요. 도넛보단 베이글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 투자보다 예. 베이글 약간 뻑뻑하지만 예. 그 꾸역꾸역 씹어먹는 장기 투자를 해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읽히지만 당시에 왜 피터 린치하고 라이벌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피터 린치가 뭐에 돈을 벌었어요? 덩킨 도너츠. 아. 덩킨 도너츠로 하나 픽해갖고 돈 대박 내는 거 말고 장기 투자로 베이글 꼬박꼬박 씹어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였고요. 아, 던킨 도넛을 얘기한 거군요. 네. 일단 단기 투자를 얘기한 건데 예, 예. 어쨌든 또 하나는 스테이더 콜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유명한데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어때도 흔들리지 마라. 항로를 유지해라 이런 건데 마치 무슨 그 배 함장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존 보글은요 그 넬슨 제독 있죠. 그 영국의 이순신 장군. 예. 넬슨 제독의 광팬이어서요. 뱅가드라는 이름도요. 네. 넬슨 제독이 타던 배 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트라팔가 해전도 유명하지만 그 나일강 해전이 되게 유명한데 예. 나일강 해전 때 정말 우리나라 거북선 같은 배가 이 뱅가드호거든요. 예. 뱅가드호로 본인의 이제 펀드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정말 스테이더 코스 함장처럼 코스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발포하라. 그런 거죠. 네. 이분이 남긴 명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 맞아요.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인데 어쩌면 이제 존 보글의 인상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뭐냐면 존 보글은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데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온 게 아니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구조가 바뀌어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내 정치에 밀려갖고요 다니던 회사 CEO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던 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 인덱스 펀드라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존 보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29년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대공황을 겪어요. 그런데 대공황 때 자포자기를 해갖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실직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키우는데 그 존 보글한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하나 있고 존 보글이 쌍둥이였거든요. 네. 쌍둥이 형제가 있고 세 명을 다 이 블레어라고 하는 기숙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미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이때 경제학에서 기존 펀드 산업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폴 세뮤얼슨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인물 논문을 읽으면서 배운 게 아니 그 펀드라고 하는 게 결국 투자자들한테 돈을 불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펀드 자금을 주주한테 받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역할이나 하거나 아니면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펀드 운용하는 운용 대리인의 그 수수료를 높이는 거에만 혈안이 된다. 흔히 말하는 대리인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는 보이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본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들 위해서만 일하더라. 이런 건 문제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이걸 갖고 월가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보글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뭐냐면 펀드 산업이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거 주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한 게 웰링턴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웰링턴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주식 펀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 갖고 하는 주식 채권 펀드를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채권 투자를 해도 이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낮기도 하니까 안정적인 믹스를 하잖아요. 그 올웨더 투자하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채권 투자하는 건 신사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안 오르니까 그냥 느긋한 부자들이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정말 투자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존 보글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약관 35세에 CEO가 돼요. 정말 잘 나가죠.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 몇 번을 확인했지만 당시에 지금처럼 그 최근 몇 년 동안이죠. 2010년대처럼요. 2010년대는 왜 빅테크 주식만 사도 무조건 오르는 시대였잖아요. 그랬죠. 테슬라 무조건 올라. 뭐 엔비디아 무조건 올라.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에도 뭘 사도 오르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 가면 왜 니프티 피프티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사도 50개 종목 중에 고르면 오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이른바 웰링턴 자산운용이 하는 채권 더하기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CEO니까 존 보글이 나도 이거 안 할래. 나도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겠어. 왜 시장이 고고 시대니까. 또 아니면 뭐 니프티 피프티 시대니까 이렇게 해갖고 바로 그 주식 투자를 잘하는 4명의 동업자를 모아갖고 합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존 보글을 배신해요. 왜 배신하느냐? 주식시장이 73년, 74년에 폭락하잖아요. 그 유명한 니프티 피프티 폭락 사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근데 우리 회사 CEO는 존 보글이에요. 책임을 전가했군요. 맞아요.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존 보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보글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나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웰링턴은 자산 운용 대리인이에요. 근데 돈은 어디에 있느냐? 펀드 주주한테 받은 펀드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 보글은 CEO에선 잘렸는데 펀드의 이사회 의장이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웰링턴 자산운용하고 펀드를 분리해요. 그래서 나는 CEO는 쫓겨났으니까 동업자 니네는 웰링턴으로 가. 우리는 펀드는 내가 먹을래. 해서 펀드를 가져와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내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말하자면 명분이 뭐였냐면 자산운용사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펀드의 직접 대리인으로서 펀드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수료도 낮춰주고 수익률 높여주는 일을 할게요라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그래봤자 니네 집안 싸움이잖아라고 하면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펀드라고 하는 게 맞아면 주주한테 돈을 받은 법인의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뭐 예를 들면 개돈처럼 돈 받아갖고 돈 불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주 명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꾸겠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펀드 주주한테 이 펀드의 주인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낮춰줄게요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놓았던 게 뱅가드라는 이름을 내놓았던 거죠. 네. 뱅가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넬슨 제독이 만들었던 기암의 이름이자 뱅가드라는 이름 자체가 말하자면 선봉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명분을 내세웠던 거를 실현해야 된 거예요. 아까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 명언이 그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는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구조가 되니까 수수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매일 주식을 신경 사고 써야 팔고 되니까. 일단 돈 들어가죠. 예. 거래 수수료 들어가요. 예. 맨날 사고 팔면 계속 거래 수수료를 쓰죠. 왜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래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1년 지나고 났더니 수수료가 수익보다 더 크네? 그런 소리 라는 하죠. 분들 많잖아요. 뭐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도 돈을 벌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S&P 500 주식을 다 사갖고 이걸 갖고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거래하면 거래도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뭘 살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운용 수수료도 없네, 거래 수수료도 없네.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인 거죠. 인덱스 펀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 보글이 뱅가드를 창업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시장 지수를 쫓아갑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네. 결국 75년도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뱅가드 창업하고 1년 만에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처음 이름은요.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싹 줄여갖고 그냥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라고 불리죠.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이 펀드를 인덱스 펀드의 최초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최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처음 등장했던 거는 네. 그 웰스파고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1960년대. 예.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1960년대에 만들었던 건 그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했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를 가중치를 주지 않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테슬라가 가장 클 거고 예를 들면 예. 당시로 보면 뭐 엔비디아 크고 이럴 텐데 당시에는 그냥 모든 주식을 동일 가중치 1로 놓고 그냥 나눴던 거예요. 똑같이 게을렀던 거죠. 실총 고려 없이. 네, 그러면 당연히 지수를 추종해도 그 잘 안 나가는 주식도 많이 사게 되고 그렇겠죠. 잘 나가는 주식 조금 사게 되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가 만든 게 이제 바로 지금 인덱스 펀드, 뱅가드 펀드였는데 네. 요거는 S&P 500을 추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중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중치를 둔 거죠. 네. 물론 대신에 그것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겠죠. 가중치 이 시가총액이 바뀌니까. 예. 대신에 시장의 트렌드를 쫓을 수 있다였는데 존 보글이 이걸 갖고요. 45년부터 그러니까 75년에 만들었잖아요. 네. 45년부터 75년까지 30년 이전 30년을 계산했더니 예. 그랬더니 패시브 펀드 수익률이 11.3%더라. 이걸 입증해냈고요. 반면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 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 투자하는 펀드 이 개인 투자를 해봤자 이런 수익률에 한 뭐 3분의 2도 안 나오더라. 3분의 1이 적더라. 9.7%더라. 이거 입증을 해냈어요. 오히려 액티브하게 이것저것 뭐 상황 분석하면서 바꾼다 했던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적었네요. 잔머리 돌려봤자 제자리 걸음이다. 예. 이거였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제 지난 30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100만 달러 넣었을 경우에는 30년 지나면 한 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차이가 나더라. 이쯤 되면 설명이 되잖아요. 네. 뭐가 문제냐? 과거의 30년은 그랬는데 앞으로 76년 시점에서 앞으로 30년은 어떨까라는 게 고민이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인덱스 펀드가 탄생한 지 50년 뒤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결과를 알 수 있죠. 예. 결과는 인덱스 펀드가 완승을 했잖아요. 와. 네. 인덱스 펀드는 거래 비용은 거의 0.2%밖에 안 나고요. 예. 실제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났는데 존 보글이 있던 이 현역 시절에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 근데 사실은 기다리는 것만큼 주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제일 힘들어요. 인덱스 펀드가 결국은 1990년대부터 말하자면 그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이때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인덱스 펀드 사야 돼.
동상 세우려면 존 보글한테 동상 세워줘야 돼 하던 시기가 1990년대였던 거죠. 5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인덱스 펀드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제일 먼저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규제 장벽을 많이 풀었어야 됐어요. 네. 우리도 사실은 금융 하나 문제 풀려면 예. 금융이 사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니까 규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도 그런 규제 문제 풀려고 했던 게 그 존 보글이 그거 풀어냈던 당사자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수료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모든 주주들한테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네. 수수료 계산하는 법 자체에 규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연기금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모든 제도를 만든 게 존 보글이에요. 네. 앞서서 존 보글하고 피터 린치가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두 사람 간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일단 피터 린치가 77년부터 80년까지 13년 동안 수익률이 30%잖아요. 네. 거의 30%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13년 동안만 한 거죠. 말하자면 90년까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10루타 치고 대신에 수수료 많이 받았어요. 마젤란 펀드에서. 그러니까 사실 마젤란 펀드는 당시에도 수수료가 높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네. 80년대까지는 피달레트 자산 운용이 가장 잘 나갔고 마젤란 펀드가 워낙 유명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젤란도 왜 저기 대서양 횡단한 제도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90년대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펀드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이제 뱅가드 펀드가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증가시키죠.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88년도에요. 네.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까지 되고요. 네. 2018년 불과 5년 전이죠. 7년 전이죠. 네. 이때 6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이때 업계 2위,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6,400억 달러가 됐는데 피델리티 자산 운용은 지금은 사실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 그렇죠. 네. 1988년 자산 규모 10억 달러로 업계 41위 였던 뱅가드가 네. 2018년 불과 한 5, 6년 전쯤에는 업계 2위까지 올라왔다. 맞아요. 야, 오랫동안 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과까지 이어졌으니까 뱅가드도 절대 무시 못하는 거네요. 게다가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액티브 펀드 주식에 처음 투신을 하면 내가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남다른 해안을 다 갖고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인생 경험과 경제에 대한 공부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시장을 이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때 찾게 되는 게 인덱스 펀드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갔더니 수수료가 매우 낮아. 어느 정도 낮냐면요. 뱅가드 펀드는 그 매년 수수료 낮춰왔어요. 그래갖고 2018년까지만 해도 총 자산의 0.02%만 수수료였거든요. 네. 정말 액티브 펀드는 1%, 3% 정도의 수수료 받으니까 수수료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본인 존 보글이 역산하면 네. 2070년부터 2020년대까지 계산해 보면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해준 효과가 있다 이런 계산도 하는데 이거 물론 n분의 1로 개인 투자자한테 나눠준 것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본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버커셔 해서웨이의 돈을 이용했으니까 버커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줬죠. 배당 줬죠. 그렇죠. 네. 피터 린치는 본인이 투자해서 그 마젤란 펀드의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예.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 통해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공평하게 돈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뱅가드가 혁명적이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뭐 상장 그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구텐베르그 그 활자만큼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구텐베르그 활자가 지식의 보편화였잖아요. 예. 인덱스 펀드는 투자의 보편화를 만들어낸 어떤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뱅가드에 직접 뭐 이렇게 투자금을 맡기기보다는 그냥 인덱스 추종하는 ETF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예. ETF의 탄생에도 존 보글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요? 아이러니한데 네. 거절해서 ETF 처음 발명한 원안 발명자는 그 아메리칸 증권이라는 곳에 네이선 모스트라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처음에 ETF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가갖고 만났던 인물이 존 보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인덱스 펀드가 ETF하고 추종하게 되면 설계상으로 굉장히 잘 작동되니까 이거 바로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존 보글은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라는 건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네. ETF는 그 차이가 단기 있네요. 투자잖아요. 예, 이 사람은 예. 백을 먹으라고 하지 돈은 먹으라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안 맞아.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아이디어 들으니까 이건 좀 틀렸는데 이거 고쳐봐. 라고 해서 네이선 모스트가 그걸 고치는 아이디어를 갖고 어딜 찾아가냐면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찾아가요. 네.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세계 최대 ETF를 운영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 이 ETF 이름이 그 유명한 스파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갔고 스파이더의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지금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예. 근데 그래서 뱅가드도 나중에 스파이더를 쫓아가서 ETF를 출시하는데요. 재밌는 게 이름이 바이퍼였어요. 바이퍼 뱀이잖아요. 네. 스파이더를 잡아먹는 건 뱀이니까. 그런 의미로 먹고 먹히는 관계였던 거죠. 또 도너크하고 이제 베이글처럼 스파이더하고 이제 바이퍼하고 싸우게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의 철학이 있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구조 추종하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의 구조에는 ETF가 맞지 않는다고 존 보그는 봤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였지만 확실한 것은 액티브 펀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ETF 같은 거 추종하는 것들, 이런 지수 펀드, 상장 지수 펀드들이 나오면서 이제 피터 린치나 또는 이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천재 매니저의 시대에서 네. 말하자면 시장을 추종하고 좀 더 겸손하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시대로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뱅가드가 정말 넬슨 제독처럼 투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전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존 보글은 이렇게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뱅가드 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인덱스 추종하면 간단히 말해서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총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매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짜면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뱅가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7,000명. 네. 그 친구들 다 뭐 하는 거죠? 그 분들이 그런 알고리즘 프로그램과 퀀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겠죠. 네. 뱅가드는 워낙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요. 그 존 보글은 회사를 떠난 건 96년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단 한 가지 기준, 말하자면 시장에 추종을 하고, 말하자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수와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패시브한 투자의 어떤 전략을 계속 설파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뱅가드는 인덱스 펀드 시장 점유율이 43%, 네. ETF 점유율이 25%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됐죠. 원래 있던 웰링턴을 능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그 왜 쫓아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화해해요. 그래요? 약간 대인배 같은 성인이네. 건데. 그러니까요. 91년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를 쫓아난 지 25년 뒤에 딱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2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멋진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평생 친구로 살아요. 이야, 진짜 대인배네요. 그러니까요. 네. 존 보글은 어찌 보면 인덱스를 추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그 판을 견딜 수 있도록 저비용 구조까지 같이 만들어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그래서 월가의 성자다. 우리 오늘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투자를 엘리트 스포츠에서 국민 스포츠로 바꾼 인물이다. 그래서 코스 흔들리지 마라 얘기를 하였다. 네, 마지막 비유적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투자자인 존 보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날씨에 맞춰봤습니다. 눈 오는 밤에 듣기 좋은 노래죠. 조하문의 눈 오는 밤 들으시면서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